네, 김과장의 시사속풀이 3인칭 시사시점. 김과장의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김과장의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로 저희 모습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로도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도 치킨 쿠폰을 드리는 실시간 유튜브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혹은 표창원을 검색하셔서 뉴스 하이킥 방송에 들어오시고요. 유튜브 실시간 화면을 휴대폰 사진으로 찰칵 찍어서 보내주시면 바로 응모 완료입니다.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 8001번, 사진을 포함한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한 분을 바로 추첨해서 쿠폰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첨자는 오후 7시 35분에 발표하겠습니다. 피자 쿠폰이랍니다. 치킨 쿠폰 아니고요. 정정하겠습니다. 피자 쿠폰입니다. 네, 먼저 김민하 평론가 오늘의 이슈 어떤 주제 뽑아오셨습니까? 내일이 지방선거 본투표. 오늘이 하루 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것이죠. 네. 지방선거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우승자 누구냐? 네. 최우승자 누구냐? 지금 하루 전 지금의 판세 어떻게 읽고 계세요, 김민하 평론가? 저는 모르죠. 네, 저는 알 수가 없는데 네. 각 당에서 주장하고 전망하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원래 이제 9곳에서 우리가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뭐 공개적으로 또는 뭐 공공연히 10군데 이상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에 비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좀 5곳도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5개 또는 6개 지역에서 광역지자체장 승리를 하면은 그것도 네. 엄청나게 선방하는 거다.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허허. 그래서 양당의 표정이 확실히 좀 달라요. 국민의힘은 좀 활짝 웃고 있는 분위기고 네. 더불어민주당은 좀 울상인 분위기인데, 근데 이런 메시지에 나름대로 뭐 전략도 있겠죠. 지지층을 끌어내려는 네네. 그런 전략까지 반영된 것으로 봐야 되겠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더불어민주당이 그럼 어디서 이긴다는 거냐 이걸 따져보는 게 네. 그래 접근이 쉬울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자기들이 이긴다고 하는 게 더 많으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얘기하는 적은 데부터 세보는 게 셈이 좀 빠르겠죠. 네. 일단 전북, 전남, 광주, 제주 이렇게는 이제 확실하게 앞서간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쭉 얘기하는 것이고, 예. 그럼 추가로 어디서 이길 수 있느냐라고 보면은 이제 세종시의 경우, 그다음에 대전, 또 이제 충남지사 이 선거도 한번 뭐 해볼 만하다. 이런 정도 분위기고요. 특히 예. 또 경기도의 경우에 또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흐름은 우리 쪽으로 왔다. 뭐 이렇게 아하. 얘기하는 흐름이 있어요. 물론 이제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죠, 이거 다. 네.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가지고 혹시 그래도 희망사항 얘기하자면 강원지사 선거에서 이광재 후보가 상당히 또 추격세가 상당히 또 가파르다. 네. 지난번에도 이 좀 강원도 선거에서는 뒤처지다가 역전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역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근데 대선 때 득표했던 것 지역별로 그냥 쭉 나눠서 그냥 그걸 기계적으로 산출을 하면은 사실은 10대 7이 좀 기본적인 스코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아마 좀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좀 변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실제 당내 좀 전략가들 취재를 해보면 예. 5+2 정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말씀이죠? 예, 민주당이요. 예. 그러니까 광역 5개, 그다음에 이제 재보선 2개. 네. 그 광역은 이제 호남 3개, 그다음에 제주, 충남, 세종, 경기 이렇게 좀 전망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재보선은 개항을 하고 제주, 서귀포 이렇게 2군데 정도를 생각하는 것 같고, 나머지는 사실상 다 국민의힘이 점유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사실 불과 한 몇 달 전 하더라도 여당이었고 네. 상당히 승승장구했던 그렇죠. 정당의 모습치고는 상당히 이제 초라한 성적표를 이제 받게 생겼으니까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당에서는 5개에서 6개만 해도 우리가 선방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국민의힘 역시도 모른다. 투표함 까봐야 아는 거지.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경계를 늦추지 말자라는 메시지는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양측 보면 모두 지지자를 얼마나 결집해내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역대 최고로 사전 투표율이 20%를 넘었지 않습니까? 네네. 되게 높은 투표율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누구에게 유리한가 이것도 굉장히 많이 따져보고 있는데, 양측은 서로에게 다 유리하다 이렇게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실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뚜껑을 정말 열어봐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예.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그 분위기는 좋은데 인물 경쟁력이 좀 처져서 쉽지 않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 선거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가 너무 인천에 갇히는 거 아니냐,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문제 제기도 좀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이제 현상 분석을 해주셨는데 양당 모두 조금 뭐랄까 엄살을 떨고 있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 가운데 지금 가장 분수령이 되는 것은 결국 경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기도 지금 막판에 김은혜 후보의 재산 축소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요. 영향이 있을까요? 이게 처음에 딱 기사 제목을 봤을 때 예. 재산을 16억을 틀리게 신고했다. 16억을 줄여서 신고했다. 네. 이렇게 딱 나왔거든요.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이피창 교수님, 16억이 재산이 축소가 신고가 됐대요. 16억도 없는데 저한테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걸 줄였다고 한다고 이거 엄청나게 부자구나 이런 네. 생각이 먼저 들죠.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까? 예, 예.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16억을 어떻게 네. 축소 16억이 16억이나 오차가 생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걸 줄일 정도면 그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이제 기사 내용을 보고 네. 총 재산이 241억이어서 예. 16억이 오차가 났구나. 그걸 그제서야 이해를 했는데 아하. 기사 제목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16억이 줄일 수 있나? 그렇죠. 그 큰 돈을. 그걸 예. 어허. 나는 1600만 원도 줄이기 어려울 것 같은데 1600이 뭡니까? 160만 원도 160만 어려운 원. 것인데 그러게요. 아무튼 이게 영향이 없진 않겠죠. 일단 선관위 입장에서는 이건 잘못 이제 기재가 된 것이기 때문에 네. 다 수정해가지고 그 투표소마다 공고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느낌이 정서적으로 좀 다 와닿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김은혜 후보는 참 재산이 많아. 네. 근데 재산이 많은 거에 대해서 재산이 많으니까 훌륭한 사람일까요? 이렇게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 재산이 많은 거에 대해서 약간 반감이나 이런 게 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유권자들의 이런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되겠고 아하. 그다음에 이것보다 더 사실은 좀 쟁점화될 수 있는 게 그러면 이렇게 잘못 신고한 것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처리되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기도지사에 예를 들면 김은혜 후보가 실제로 당선이 되더라도 나중에 직을 상실하거나 이럴 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사실 선거전에서는 영향력을 발휘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게 영향을 어떻게 줄 거냐 봐야겠는데 근데 선거 영향을 떠나서 실제로 이후에 이게 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걸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될 경우에는 이 고의성 여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16억을 이렇게 빠뜨린 게 음흠. 정말로 이제 김은혜 후보가 주장하는 대로 실무진의 착오인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뭔가 축소하거나 숨겨야 했던 또 다른 이유가 뭔가 있었던 것이냐 네. 이게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은 이 언론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과거의 두 가지 판결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통합진보당의 김미희 의원 사례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자기 고향에 이제 땅이 있었는데 990만 원을 누락한 거예요. 근데 어허. 당시에 법원 판결문을 보면 1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이 나왔는데 2심에서는 무죄가 판결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벌금 250을 받았어요. 근데 각 항목별로 재산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런 지역 선관위의 그 의견을 듣고 신고하지 않았다라는 게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서 2심에서는 이제 무죄가 됐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고의성 여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양경숙 의원이라고 있어요. 네네. 더불어민주당이었는데 이 재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돼서 지금은 이제 무소속 상태인 의원인데 양정숙 의원이죠. 양경숙 의원, 양경숙. 양정숙 의원.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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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남동생 명의로 부동산이 있었는데 이것을 고의로 재산을 누락한 문제가 제기가 돼서 1심에서 벌금 300,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역시도 당선 무효형을 올 1월 25일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사례 모두가 실제 고의성이 있냐 없냐 이것을 이제 핵심적으로 볼 텐데 지금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몰랐다. 실무자의 그 착오였다. 실수였다. 이런 주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네. 선거 이후에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수사가 선관위가 이제 제기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 반드시 수사가 진행이 될 것이고 아하. 관련해서 당선 무효형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네. 일단 1,000만 원이 넘어요. 액수가 16억이나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그리고 유권자들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과연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선거 이후에 이준석 대표는 과연 운명이 어떻게 될까? 이 부분도 조금 관심거리잖아요. 그렇죠. 각 당이 다 지방선거 이후 셈법이 복잡한데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생환을 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이기더라도 생환을 하더라도 크게 이기고 돌아오느냐 아니면 간발의 차로 신승하느냐에 따라서 좀 여러모로 이제 좀 이재명 후보의 앞으로의 정치적 미래가 좀 갈릴 수 있겠죠. 네. 다만 근데 이미 좀 흠집이 났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할 때도 명분이 예. 좀 없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 출마를 해서 지금 수도권의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이재명 효과를 이끌어내는 것도 사실 좀 아닌 것 같고 네. 그리고 오히려 김포공항 얘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이슈가 이제 전국화되면서 오히려 이제 인천 계양을 선거에
동원한 이슈가 전국적으로는 특히 이제 제주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좀 혼란을 불러온 거 아니야? 이런 평가도 당내에서는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어떻게 가느냐 이거는 봐야 될 것 같고 국민의힘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를 왜 가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설왕설래가 막 오가는데 PD께서는 왜 가는 것 같으세요? 네. 글쎄요, 왜 저 갈까요?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게 두 가지 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강영석 후보는 뭐 예. 이거 윤리위에서 그 문제가 네. 다뤄질 것 같아서 도망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잘 뭐 알 수 없는 것이고 네. 또 한쪽에서는 비밀 임무를 띠고 가는 것이다. 비밀 임무요. 네, 대통령실은 아니라고 하지만 네. 근데 그것도 그럴까 싶은 부분도 있고 근데 사실 미스터리입니다. 없기는 해요. 느닷없이 그것도 이제 대통령을 만나서 자기가 이제 일종의 그 뭡니까 친서를 가지고 가겠다고 주장을 했는데 대통령께서 네. 가시려면 알아서 하시라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굉장히 뻘쭘해진 상황입니다. 근데 당 대표가 여당의 당 대표가 지금 전쟁 중인 국가에 간다는 것은 네. 사실 그 정치적 의미가 대단히 큰 것이고 그렇죠. 러시아 입장에서도 또 외교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 선거 끝나고 느닷없이 나 우크라이나 갈 거야 이러면 저건 뭐지? 무슨 정치적 계산이 있는 거지라는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장윤성 기자 오늘의 이슈 어떤 주제 골라오셨습니까? 저는 오늘 특별감찰관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어제 오늘 굉장히 이슈가 세게 됐었는데 이게 지금 선거 앞이다 보니까 그냥 쓱 흘러가는 것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러게요. 제대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제대로 한번 짚어보죠. 그러면 특별감찰관 임명 뭐 여당 내 여권 내에서도 혼선이 오갔습니다. 막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고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의원들은 막 또 비판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살짝 봉합 수준으로 그래요? 마무리가 좀 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어제 대통령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라는 취지의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을 포함해서 더 나은 시스템을 구상 중이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렇게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실 이 특별감찰관이라는 게 그 대통령 배우자 친족, 사촌 이내의 친족 그리고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에 대한 그 비리를 상시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네.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박근혜 정부 시대에 이제 도입이 됐는데 문재인 이석수가- 정부 때도 네. 그렇죠. 그 임명을 안 해서 논란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계속 그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느냐라는 비판을 했었고 관련해서 당시 문재인 정부는 공수처가 있으니까 뭐 역할이 겹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농쳐왔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당선자 시절부터 특별감찰관 제도를 반드시 부활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임명되고 그리고 이른바 윤라인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특수통 검사들이 쫙 주요 보직에 이제 배치가 된 이후에 좀 뭔가 바뀐 거 아니냐. 이를테면 뭐 그동안 특감이 한 게 뭐 있냐라거나 예. 아니면 기존 수사기관이 더 잘할 수 있다라거나 뭐 이러면서 이제 입장이 바뀌면서 측근 감찰기구 자체를 아예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좀 제기가 됐습니다. 네. 이제 그러자 어제 윤핵관인 장제원 의원이 대통령은 그럴 뿐이 아니다.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실은 각성하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나선 것이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도 윤핵관이 대통령실의 입장을 뒤집었다. 그리고 정의당도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근무태만이고 그리고 사실상 국정 참사다.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대통령실이 또 다시 입장을 바꿨습니다. 네. 국회가 특감 후보 3명을 추천을 하면 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지명을 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한 발 물러난 셈인데요. 네. 이제 이렇게 입장을 바꿨는데 실제로 그래서 특감을 언제 어떻게 할지 그리고 국회가 언제 추천할지 물론 이제 국회에선 추천을 하겠다고 하는데 예. 어떻게 될지 지금 사실 좀 약간 모호한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이게 핵심 네. 관계자발 뉴스였는데 예. 논리가 이랬거든요. 민정수석실을 없앴다. 그동안 민정수석실이 검경의 수사를 무마시켰다고 했는데 민정수석실을 없앴으므로 민정수석실에 하는 업무를 견제하기 위한 더 잘하게 하기 위한 특감도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논리였는데 네. 근데 이제 반대쪽에서는 한동훈 장관에게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역할을 다 맡기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예, 예. 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글쎄 일단 특별감찰관 제 기억으로는 박근혜 정권의 내부 문제를 그렇죠. 드러나게 한 1등 공신이고 맞습니다. 최초의 미르재단 문제제기자고. 네, 예. 모금, 그래서 불법 모금을 사실은 문재인 정권 때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했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냥 지나가다가 공수처 설립이라는 것으로 그냥 넘어갔는데 이 문제를 강하게 비판을 하던 국민의힘 또 윤석열 정부에서 자기들도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건 명분이
근본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밖에 안 근데 드네요. 정말 특별감찰관이 무서워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전례가 그냥 있으니까는 이러는 걸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무서울지 불편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전례보다는 특별감찰관 존재에 대해서 조금 버거워하는 건 아닌가,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닌가. 그런 게 실제 느껴져요. 그 누군가 내 비리를 계속 캐고 있다. 불편하죠. 5년 내내 내 비리를 캐고 있다라고 예. 하면 불편하죠.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불편하지만 민주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감수해야죠. 그렇습니다. 감수해야죠. 반드시 정치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네. 무엇보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측근인가요? 가족이라고 해야 되겠죠. 지금 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있죠. 그리고 허위 경력 문제 있죠. 그리고 장모 사기 사건 있죠.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대통령도 예외 없는 법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 무혐의 처리되거나 아니면 뭐 서면 조사로 끝내거나 이래서 국민들이 좀 의혹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거든요. 실제로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왜 조사도 안 하고 그냥 마무리해? 이런 문제 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감이 사실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이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김건희 여사 사진 촬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좀 지적이 되고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누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네.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 자체가 임명이 안 되면 이 영역을 담당할 수 있는 핸들링할 수 있는 부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 검수완박 때문에 이 특감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기도 해요. 대통령실에서. 무슨 얘기냐면 아니 특감이 이제 이 문제가 제기돼서 수사를 의뢰하려면 검찰총장한테 해야 되는데 네.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지면 검찰에 해봐야 무용지물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가 지금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하. 법률적으로도 정리가 좀 필요한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법률적 정비가 필요하다. 뭐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중요한 부분이라면 정비는 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어쨌든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 발족됐죠. 견제할 수 있는 힘인 특별감찰관은 임명하지 않거나 없애버린다. 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대통령실을 포함한 권력의 심장부에 대한 자체 견제, 통제 이 기능은 없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그 점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그 한동훈 장관이 특수통 검사장들을 전면 배치하지 않았습니까? 예. 오늘 한 보도가 참 눈에 띄었는데요. 검찰의 노골적인 충성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런 기사입니다. 지난 15일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검찰 내부 게시판에 사직 인사에 글을 올렸는데요. 330개의 실명 댓글이 달렸습니다. 예. 얼어 죽더라도 곁불을 쬐지 않아야 하고 굶주려도 풀은 먹지 않는 호랑이가 되어야 하는 검사의 모범을 보여주셨다. 말이 멋있어요. 네? 말이 멋있어요. 소름이 쫙 이런 돋네요. 이런 문구의 예. 찬양은 주로 뭐 북한이나 이런 권위주의 정부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부잖아요. 이게. 아부. 그러니까요. 전형적인 예. 아부성 발언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글이 330개나 걸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실명으로. 2,000명 검사 중에 330명 대단히 안 쓴 많은 분들도 숫자인데. 빨리 써야 될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되는 것은 정말 정치적 중립을 생명으로 여겨야 하는 검사들이 이 특정 정권 법무부 장관한테 벌써부터 줄 서는 거 아니냐. 이거 너무 낯뜨겁다. 이런 문제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근데 검사들만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인사정보관리단 발족을 앞두고 정치권도 난리예요. 그래요? 제가 몇몇 삼선 국회의원들한테 전화를 해봤거든요. 예. 이런 분위기면 나도 좀 줄 서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뭐 농담 반 섞어서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이름으로 예. 인사정보가 다 정보가 취합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이 정보로 검증이란 명분으로 정보를 취합하는데 취합된 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 예전에 이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중정이나 안기부나 국정원이 하던 국내 정부, 국내 사찰 이런 거와 관련이 돼 있는 것입니다. 조난 자료. 소위 그렇습니다. 말하는. 이른바 예. 조난 자료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네. 뭐 예컨대 이제 이 입법부, 그러니까 뭐 헌법재판관이라든가 대법관까지 네. 인사정보를 이제 그 통할해서 관리하게 된다면 사실상 입법사법 행정의 고위공직자들이 모두 이 한동훈 장관 발 아래 놓이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김민하 시사평론가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